1886년 5월 8일 미국 애틀랜타의 한 작은 약국에서 음료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약사 존 펜버턴 박사는 알코올 등을 조합해 자양강장제 음료를 하나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애틀랜타의 금주법 시행으로 알코올은 탄산수로 대체됐고 이 음료는 코카콜라 시럽으로 명명됐습니다. 코카콜라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은 원료인 코카나무 추출물과 콜라나무 열매에서 따왔는데요. 당시 한 잔에 5센트라는 저렴한 가격의 코카콜라는 하루에 9잔 팔릴 정도로 미미했지만 특유의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한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곧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현재는 200여 개국에서 매일 19억 병 이상 소비되는 지구촌 최고의 탄산음료가 됐죠. 사실 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것은 펜버턴으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한 아사 캔들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콜라에서 마약 성분인 코카인을 뺐고 코카콜라의 흘림체 로고와 여성용 드레스 모양의 독특한 병 디자인을 채택해 적극적인 광고를 전개했죠.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에 병 모양까지 브랜드화한 디자인 혁신 덕분에 20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라는 명성을 얻었는데요. 사실 코카콜라의 이름을 더 높여준 것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평생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한 언론 인터뷰에선 좋은 기업이라면 국적도 상관없다며 코카콜라가 미국이 아닌 유럽에 있다 해도 주식을 살 것이라고 말했죠. 1988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30년 넘게 보유 중인데 현재 4억 주, 약 114조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코카콜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특히 한국인 소비자들이 볼 때 코카콜라는 악덕 기업인데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보고 갑질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작년 초 코카콜라는 창사 138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언어로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전 세계 36개국에 동시에 출시됐고 SNS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한류 맛으로 부르며 다양한 리뷰 영상을 올렸었죠. 사실 코카콜라가 이처럼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는 일은 흔합니다. 아무래도 140년이 다 된 기업이다 보니 미래 소비자인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K-팝과 한글을 선택했던 것이죠. 서양에서 한류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젊고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이는 코카콜라 본사가 직접 기획한 전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특별 대우했지만 한국인 소비자들도 특별 대우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소비자들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마실 수 있는 코카콜라를 특별히 비싼 가격에 즐겨야 했으니까요. 흔히 뚱캔이라 불리는 355ml 콜라 24개를 현재 네이버에서 구매하면 대략 2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캔에 약 833원 꼴인데 편의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이 가격은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더 월드랭킹이라는 업체가 발표하는 전세계 코카콜라 가격 순위표를 보면 한국의 코카콜라 가격은 15위로 48위인 미국이나 57위인 일본보다 약 2배 가까이 비쌉니다. 한국보다 비싸게 사먹는 국가는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영국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 미국이나 일본의 GDP가 한국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 소비자들만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사서 마시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코카콜라가 이렇게 비쌀까요? 가장 큰 원인은 유통 독점에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북한, 쿠바,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모든 국가에 직접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이른바 보틀링 시스템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틀링 시스템의 기원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당시 유럽 전구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코카콜라 광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에게 코카콜라 보급이 끊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이에 코카콜라 측에 미군이 주둔 중인 유럽 국가에 콜라 제조 공장을 지어줄 테니 원액과 기술자만 보내 제조해달라고 제안했죠. 코카콜라가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첫 보틀링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음료 공장과 손을 잡고 원액만 보내는 보틀링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는데 한국 역시 한국전쟁을 통해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처음 알려진 건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보급하기 위해 부산에 최초의 코카콜라 공장이 들어섰죠.
이렇게 탄산음료라는 것이 한국에 알려지자 현 롯데칠성음료의 전신 동방청량음료라는 회사는 스페시코라라는 자체 콜라를 생산해 미군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생긴 건 코카콜라와 비슷했지만 실제 원액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맛이 코카콜라와는 상당히 달랐다고 하죠. 그러다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두 차례 방한하면서 대중에게도 코카콜라라는 제품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동방청량음료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스페시코라를 일반 대중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원조인 코카콜라가 이를 두고 봤을까요? 아닙니다. 1968년 한국에서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역별로 4군데 업체를 보틀링 업체로 선정합니다. 수도권의 한양식품, 대구 경북 충청의 범양식품, 호남의 호남식품, 부산 경남의 우성식품이죠. 하지만 1997년 코카콜라는 이들과 원액 공급 라이선스를 연장하지 않고 모두 인수하게 되는데, 범양식품은 이런 방침에 반발해 자체 콜라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815 콜라였죠. 하지만 웰빙 열풍이 겹치면서 탄산음료 시장이 쪼그라들자 한국의 보틀링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걸 사들인 기업이 2007년 LG생활건강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는 독이 든 성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탄산음료 시장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의 최고 효자 상품입니다. 제로 음료 등이 활발히 출시되며 현재 국내 탄산음료 시장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시장 부동의 1위가 코카콜라죠. 사실 한국 소비자들은 코카콜라에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을 원인으로 가격을 꾸준히 올렸는데, 350ml짜리 작은 캔이 2,000원에 육박하고 1.5리터 대용량 페트병도 4,000원에 달하자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콜라 가격 사진이 공유되며 우리는 호구냐는 성토가 쏟아졌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코카콜라 500ml 한 병이 우리 돈으로 300원대에 불과하고 일본도 700원대 수준인 반면 한국은 1,800원 안팎이라는 비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글에는 한국에서만 코카콜라가 금값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댓글이 줄일이었죠. 소비자들은 코카콜라의 행태가 마치 비싸도 마실 거지라며 자신들을 우롱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인만 봉으로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젠 콜라 안 마신다는 불매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도 LG생활건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카콜라의 라이벌은 아무래도 펩시콜라입니다만, 코카콜라는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펩시를 경쟁자로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는 제로 열풍이 불었는데,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제로를 출시해 무가당 콜라 시장까지 꽉 잡아버렸죠. 펩시는 늘 2위였는데 코카콜라는 설탕 뺀 버전도 결국 우리 판이라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국내에서 펩시를 제조하는 롯데칠성음료가 펩시 제로 슈거 라임 향을 내놓은 겁니다.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과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지 불과 40일 만에 200만 병이 팔려나가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그 결과 그동안 만년 2등이던 펩시가 제로콜라 시장 판도를 뒤집어 시장 점유율 7대3으로 코카콜라를 앞지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콜라 전체로 보면 여전히 코카콜라가 1위였지만 적어도 다이어트 콜라 분야만큼은 펩시가 완전히 왕자를 차지한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코카콜라를 이렇게 압도한 사례는 드물었기에 한국 시장에서 벌어진 이 이변에 코카콜라 본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답지 않게 헛발질을 시작합니다. 그간 절대 하지 않던 1+1 행사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헛발질이고 한국 소비자들을 더 멀어지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간 원액, 원가, 물류비 등으로 가격을 올릴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1+1을 한다니 소비자들은 비웃음을 넘어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호구라는 단어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제로콜라 시장을 장악한 펩시의 제로 라임향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정확히 공략한 현지화 전략을 첫손에 꼽습니다. 일반적으로 콜라에서 설탕을 빼면 특유의 단맛이 사라지고 인공감미료의 쓴 뒷맛이 남기 쉬운데, 펩시는 여기에 라임향을 가미해서 이 문제를 기막히게 해결했습니다. 라임의 상큼한 향이 감미료의 이질감을 잡아줘 제로콜라도 맛있다는 입소문을 이끌어낸 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시킬 때 콜라를 곁들이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서 라임향 콜라는 깔끔한 뒷맛 덕분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음료로 각광받았습니다.
게다가 1020 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한몫했죠. 펩시는 당시 대세 K-팝 아이돌인 아이브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제로 애티튜드라는 젊은 감성의 슬로건을 내걸어 건강을 중시하면서도 트렌드를 중시하는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코카콜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아성을 펩시는 이렇게 맛과 마케팅 양면에서 정면으로 부순 셈입니다. 한편 코카콜라는 펩시 제로라임의 돌풍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레몬향 코카콜라 제로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지만 이미 등 돌린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가격이나 유통면에서 여전히 변화가 없다 보니 코카콜라가 드디어 정신 차렸나 했더니 글렀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펩시의 선전에 호응하며 이제 콜라는 펩시만 마신다는 극단적 팬심까지 등장했고, 편의점 매대에서도 코카콜라 제로 대신 펩시 제로 라임이 차지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시 4년 만에 누적 판매량 17억 캔을 돌파했죠. 세계적 브랜드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겪은 굴욕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됐습니다. 처음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1등 자리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잃고 경쟁자에게 중요한 왕자를 내줬죠. 물론 코카콜라가 당장 한국 시장에서 사라질 리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는 분명 뼈아픈 신호로 남을 겁니다. 한국에서 코카콜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교훈은 소비자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점일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라도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면 언젠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코카콜라는 몸소 증명했으니까요. 결국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퇴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코카콜라 사태는 그 격언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명언이 다시금 떠오르는 결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ory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